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하면 2시에 방송이 자동으로 뜹니다.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안 보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자 과연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진단해 보았습니다. 12월 지나치게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1월 하락폭이 작아 보이지만 실상은 이전의 대폭락장인 2013년보다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기존 집값이 50% 이상 붕괴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할인 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3년 이상 장기 폭락하기보다는 올 하반기부터 반등 요인도 상당한데 과연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베스트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안 보면 땅치고 후회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건물들 다 돈으로 바른 거네요.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제 붕괴될 일만 남았어요. 자, 먼저 세계 경제 침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세계은행 총재가 계속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2024년까지 위기 같은 침체가 지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 침체, 한국 침체, 그리고 경제에서 변수가 뭔지 간단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세계 경제 3.0에서 1.7로 하향시켜버렸어요. 자, 사실상 위기 수준에 준합니다. 세계 경제가 1.7까지 떨어진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많이 뛰잖아요. 미국은 0.5, 유로존은 거의 0%대, 선진국은 무려 95%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가 2023년, 24년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이게 집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나라 침체 볼까요? 노무라는 마이너스 0.6%.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무려 마이너스 0.6? 자, 그리고 IMF는요, 2.0 플러스 2.0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훨씬 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죠. 자, 11개월 연속 적자,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히 1월달 무역은요, 역사상 최대 126억 달러. 만약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비판해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담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 경제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막 여야 해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정치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아주 심각하거든요. 위험 요인은 고금리, 물론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끝나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고물가, 그 대출, 부실 대출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뭐 가게든 기업이든. 그리고 집값 폭락을 하게 되면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변수가 뭔 줄 아세요? 먼저 가장 좋은 게 경제 회복입니다. 물가 하락, 금리 인하, 24년의 회복. 얼마나 좋습니까? 장기 침체, 23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1% 정도로 정체. 그러니까 내년에도 1%. 그러면 집값 못 뜁니다. 당연히 주가도 못 가겠죠.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져야 돼요. 자, 경제 위기는 뭐냐? 미국, 중국, 유럽 영향력 있는 국가가 위기가 터져버리면 이건 100% 다른 나라에 확산됩니다. 본격적인 할인 분양, 오늘 뉴스에 계속 도배하고 있죠. 수도권 대단지마저 10% 할인 분양. 뭐 이거 10% 갖고 놀래요. 오히려 이 건설사는 현명한 거예요. 지금은 10%로 빨리 처분을 해서 막 매수를 시켜야만이 그렇지. 나중에 더 떨어지면요, 이거 20, 30% 할인 분양해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볼까요? 할인 분양, 할인 원인, 장기 미분양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부도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무튼 미분양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사전에 차단. 두 번째, 집값 하락폭이 지금 너무 셉니다. 기존 집값이 세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해야 돼요. 주변보다 지금 고분양이 돼버렸어. 분양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특히 후분양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 미분양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7만 가구도 돌파. 지금이 최소 할인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할인 사례를 볼까요? 자, 칸타빌 수요 팰리스 34평
9억짜리를 7.45 이거 59 25평이죠. 무려 마이너스 15%나 할인했고 평촌 센텀 퍼스트 34평 8억대가 7.2억 무려 10%까지 할인했고 지방도 10에서 20% 할인 분양한 게 워낙 많은데 시큰둥하고 있어요. 너무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할인 영향. 그럼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냐. 자, 분양가 인하로 바로 직결될 겁니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 거품이 제거도 있는데 만약 인하를 안 한다? 이거 볼 것 없이 경쟁률 확 떨어지면서 미분양 나죠. 건설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미분양이에요. 분양권 당연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줄여가지고 지금 분양권 전매 가능한데 이게 마이너스 5억 기준으로 1,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억, 2억 떨어져요. 그러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확산됩니다. 분양가보다도 낮은 거래로 아주 엄청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하겠죠. 후분양, 준공후 미분양 얘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데 준공을 했는데도 미분양이야. 그리고 지금 이번에 후분양한 것들 자 인하, 할인 분양가 인하를 하든가 할인을 하든가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부동산 4대 변수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2024년 내년이나 돼야 조금씩 거쳐질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4가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입니다. 지표. 한 수십 가지 지표가 있죠.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경기입니다. 정책. 이제 금리, 경기, 정책은 누가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금리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자, 먼저 지표부터. 매물이라든가 호가라든가 거래량을 봤더니 앞으로 상당 기간 빠질 것 같아요. 부정적. 매매, 전세, 그 다음에 분양 이걸 봤더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부정적. 심리, 매수 심리, 또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이것도 봤더니 계속 떨어져요. 부정적. 부담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담 지수. 어떤 경제력에 대한 부동산 매입의 척도니까. 경매, 역시 부정적이에요. 아무튼 지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지표가 부정적인 것은 6개월 이내로 집값이 그렇게 급등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금리 2023년 3월 이후에 아직은 부정적이에요. 왜? 설령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아직은 한두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니까. 두 번째, 7월 이후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금리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 물가 역시 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긍정적. 기준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준금리 떨어지고 있고 대출금리 떨어지고 있고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이것은 긍정적이죠. 부동산에. 이번에는 경기 한번 볼까요? 경기 침체, 경제 침체 그러는데 2023년 세계 경제 부정적이죠. 2023년 한국 경제 우리나라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거리가 없죠. 소비, 생산, 투자, 수출입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해외 집값이나 주가는 어떠냐? 해외 집값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일 것 같고 주가는 조금 반등할 소지는 있죠. 결국은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대부분이 규제 해제입니다. 긍정적이죠. 지금 정부 정책이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자, 추가 대책, 부양책 계속 할 것 같아요. 긍정적. 자, 부동산 안정 의지가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정부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신뢰도, 효율성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돼요. 왜냐? 외부 요건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정책으로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다 패를 써버리면 그래도 집값이 안 뛰면 장기간 폭락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정과 긍정이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게 약간 많고요. 한 내년 정도나 빨라야 올라갈 수 있다. 자, 집값 하락 요인과 반등 요인. 그렇다면 아예 그냥 찝어서 말하자면 하락 요인. 사이클상 2에서 5년 보통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떨어진 곳, 세종처럼 2년 가까이 떨어진 곳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5년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빠질 것이다. 두 번째, 세계 집값이 현재 급락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나홀로 창창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요. 경기 침체, 소비 등 심각합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누가 집을 매수하겠어요? 돈도 없는데. 집값 거품이 심각하죠. 아직은 비싸다고 다들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3배 비싸요. 아직도. 여기서 반토막 더 나야
그나마 어떻게 쫓아가요. 특히 땅값은 거품이 10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이제 전세가 하락, 갭 투자가 급감하겠죠.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갭 투자가 생겨나요? 투자자도 소멸됐어요. 누가 투자자냐? 다주택자, 갭 투자, 뭐 법인, 외지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이지 않아요. 거래량도 너무 미미해요. 조금 뭐 반등했다지만 지금 서울이 몇백 건 갖고 안 돼요. 기본 3천 건이 넘어가야 돼요. 심리가 불황하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급증, 집값이 계속 하락. 반등 요소도 이제 서서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심리가 미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판 대출 확대, 이 대출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금리도. 그러면 또 하나 DSR, 이게 DSR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편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례보금자리도 이런 것들도요. 다 편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 사라고 지금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 요인이 있다. 정부 규제 해제. 앞으로는 또 부양책 카드도 나올 수 있어서 반등 요인이 있고. 부동산 하락. 지금 5주 연속 하락폭이 감소. 실거래. 자, 실거래는 지금 반등한 곳들, 이게 오히려 상승한 곳들 가르쳐 줄게요. 100개가 있다. 그러면 서울은 28개가 다시 바닥보다 올라왔어요. 인천은 무려 46개가 100개가 떨어졌다면 이 바닥보다 올라간 게 46개나 돼요. 이번 주에. 물론 새로 이제 거래된 것들은 다 신저가 찍고 가는 거라서 뭐 이게 엄청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무조건 신저가 찍고 갔는데 반등한 것들, 특히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자, 주가 회복. 부동산 선행을 하고 있어서 주가도 지금 이제 좀 올라왔다가 조정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이제 뭐 아직 1000건 밑에서 놀고 있는데 3000건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아예 막 500건에서 700건, 1000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복 조짐. 자, 미분양 매입. LH가 임대 전환해가지고 미분양을 계속 얼마까지 사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매입하는 것은 이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반등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아파트 시세 흐름, 거래량과 전망. 여기 보면 이게 빨간색 선이 0입니다. 0.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집값 상승, 하락. 보시면 0 위로 여기 2016년부터 어때요? 계속 올라갔죠. 잠깐 0 근처까지 갔다가 폭등했다가 뭐 0 이렇게까지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게 여기 봐봐요. 자, 파란 네모칸 친 거. 자, 22년 작년 대충 뭐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확 떨어졌네요. 야, 마이너스 2.9. 이만큼 빠진 것은요. 지금 2013년 대폭락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월간 기준이든 주간 기준이든. 대단하죠? 지금 여기 봐봐요. 그렇게 빠진 적이 없잖아요. 빨간색이. 그리고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상승할 때 이렇게 많았는데 물론 가끔씩 적었던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적은 날이 있었나요? 자, 2016년 이후에 여기 조금 있지만 더 없잖아요. 지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걸 노란 원을 표시한 이유는 2013년에 반등할 거냐? 24년에 상승할 거냐? 25년 이후에 반등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가격이 좀씩 하락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밑에서 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24년의 무게중심이 좀 더 높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갭 투자가 최악이에요. 1, 2년 지나야 가능. 뭔 말이냐? 여기 보시면 이거 매매가에 파란 게 빨간 게 전세가고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는 투자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너무 지금 커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2024년 되면 이 정도 만날 거예요. 둘이.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이렇게 만나요. 여기처럼 만나듯이. 2013년, 14년처럼 만나듯이 한 24년에 만나게 되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좁아져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요. 또 가격도 떨어져 갖고 싸니까. 이제 전세가 하락이 심각한 걸 보여주면 전세가율. 자, 75.1까지 찍었다가 뭔 말이냐.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는 7억 5천이라는 뜻이에요. 75%라는 건. 그런데 전세가율이 계속 내려가네. 지금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5억이야. 너무 갭이 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금 쭉 올라가다가 마침내 떨어지고 있죠. 좀 꺾였죠. 전세가도 확 꺾이고 있죠. 자, 그리고 전세가의 흐름이 여기면 금융위기 때
40%, 50%에서 맴돌았는데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오고 있어요. 52%니까. 여기 2012년 바닥장에 51, 52 거의 갔잖아요. 지금 전세가가 너무 커서 갭 투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값 올라가기가 당분간 어려워요. 자가점유율 서울이 43.5. 왜 서울이 앞으로도 긍정적이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은. 다른 곳들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미분양 꾸준히 증가해서 12월 달 6만 8천이니까 현재 2월 달 현재는 7만이 넘어갔죠. 자, 수도권 순수 입주 물량 재밌는 게 11, 12, 13, 14 이때가 하락장인데 입주 물량도 별로 없었어요. 또 지금 보세요. 23년, 22년 엄청나죠. 이때보다 입주 물량이 많은데 폭락장이다. 상당히 위험하죠.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자, 이 0인데 0 밑으로 떨어진 거 보세요.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대출금리, 최고금리 4.5, 최저금리 3.9. 내려가고 있죠. 금리가. 그 다음에 4대 시중 정기 예금,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데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죠. 왜 얘들이 내려가냐면 기준금리보다 선행으로 움직여요. 자,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대출금리, 그 다음에 예금금리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물론 정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가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등 자료 보실래요? 서울 28.4가 반등 비율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있다면 이렇게 뭐 도별로 쭉 있죠. 이제 세계은행 경기 침체 확산, SCFI 급락. 결국은 세계은행 봤더니 지금 세계 3.0까지 잡았던 게 1.7 너무나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요 또 조금 지나면 또 0점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이. 자, 그 다음에 미국도 세상에 2.4까지 갔던 게 0.5가 뭐예요? 그 다음에 유로지역 1.9까지 예상했던 게 0.0. 이러다가 다 마이너스 되는 거지 뭐. 중국도 0.9나 내려왔어요. 중국이 6% 이상 계속 성장률을 이루다가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운임 지수가 낮아지면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가능성이 큰데 엄청 낮네요. 코로나 수준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일생일대 가장 큰 사업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평생 저축한 금액을 추월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